일본도 향후 공동 개발을 모색 중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이 눈이 녹으면서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에 대적하려 맞수라 평가받던 러시아군의 전력과 이들이 보유한 무기들이 뻥스펙이 낱낱이 까발려진 것인데요. 생존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고 주장하던 K-52 간캐가 읽힌 7.62mm 기관총의 기체가 찢겨 추락했고 필리엄 컨럴 100% 라카시나튼 러시나이아의 3M14 칼리필리선한 미산 1인 3발 중 2발이 표적을 잃고 방황하는 등 모두가 후대만 멀쩡한 과시용 무기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에 충격받은 방산 수입국들의 러시아 제무기 계약 파기가 잇따르는 가운데 그동안 조용히 입소문 타던 대한민국의 산 제품은 밀려드는 주문과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방산 수출효자 목록에 새롭게 리스트업된 대전 참이 3.1년 군의근황과 각국의 관심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현궁은 개발이 완료된 2015년만 하더라도 제블린의 화류작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당시 현궁을 수입한 사우디와 UAE 역시 큰 기대가 없기는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2015년에 터진 예멘 내전으로 아랍 국가들의 대전차 미사일이 동나버렸습니다. 그동안 제블린의 활약으로 큰 이득을 보아온 사우디는 다시 제블린의 공급이 원활해질 때까지 그 틈을 메꿔줄 차선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우디는 큰 기대 없이 당장 무기가 급해 한국에 손을 벌린 수준이었는데 막상 현궁을 써보자 그 생각은 180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의 DK 현궁은 아군에게는 병력을 지키는 수호 천사로 적군에게는 탱크와 장갑차마저 터뜨려버리는 악마와 같은 존재로 명성을 떨치게 되는데요. 현장에서는 현궁이 이미 제블린을 뛰어넘었다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K-필린 인포 펜난테 연자미산 1탭과 아이킬린 1.2M에 불과할 정도로 아담한데요. 하지만 무게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K-필린 인조컨 키맨하이투 6.4kg 니코미산 19584콘는 15.9kg에 달합니다. 이 정도 무게면 보병 한 명이 운용하는 데 심각한 무리가 될 정도인데요. 실제로 제클린은 2인 1조로 운용하는 게 원칙입니다. 뱅맨 헨컨 인포 펜난 일라닌 너클메이커 아이킬린 1.5M 우커아인 인코 113kg에 불과합니다. 일단 휴대성 면에서도 제블린이 감히 현궁을 따라올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휴대성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관통량만 뒤받쳐준다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대전차 미사일인 만큼 다른 어떤 것보다 전차를 얼마나 잘 잡을 수 있느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니폰 나노선인 K-말린 인 600 물결 800mm의 전차 장갑을 관통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관통력에서 요인은 우리 현궁이 점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실전 테스트와 우리 개발진들의 실험에 알려진 헨컨 니콘 탄렉군 물리 900mm에 달합니다. 이 정도 관통력이면 현존하는 어떤 전차라도 직격탄에 무사할 수 없는데요. 그나마 제블린이 현궁보다 나은 점은 사거리입니다. K-필린 니사킬린은 4.7km로 동세대의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상당히 긴 편에 속하는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제블린 초기형 이사거리는 2.5kmc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헨케이 헨컨 사킬린은 2.5 물결 3km와 비슷한 수준인데요. 제블린이 1989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전장에서 실전을 경험하면서 많은 개량을 거친 점을 고려하면 현궁이 잠재력 역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현궁 이사거리가 짧은 것은 산악지형이 많아 긴 사정거리가 필요 없는 국내 현실을 감안했기 때문이고 수출함에서는 이를 충분히 개선할 의지와 기술력을 보유했기 때문인데요. 현재도 제블린이나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처럼 사거리 연장형 미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현궁은 짧은 사거리에도 명중률만큼은 동세대 어떤 대전차 미사일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한데요. 사우디군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장갑차가 치느린 목표물 뿐만 아니라 차륜형이 빠른 목표물까지 놓치지 않고 명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티 반군의 연락책으로 의심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암살한 장면은 전 세계를 경악시키기에 충분했는데요. 그들이 놀랐던 첫 번째 이유가 고작 오토바이 한 대를 박살내기 위해
1억 원에 달하는 미사일을 날리는 사우디 자본력이라면 두 번째 이유는 작은 목표물도 정확히 타격하는 현궁의 압도적인 민첩함과 명중률이었습니다. 실제 현궁은 뛰어난 유도 성능으로 한 번 목표물을 포착하면 바위 뒤까지 쫓아가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더구나 현궁은 제블린보다 더욱에 긴 만큼 한국의 뛰어난 반도체 기술력으로 4% 훨씬 스마트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오죽하면 현궁을 보고 한국의 가장 위험한 이 제품이라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역시 현궁이 최대 장점은 생존성입니다. 제블린은 스팅어와 유사한 적외선 CCD를 사용하는데요. 다시 말해 스팅어와 마찬가지로 유도 성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발사 전에 30초의 냉각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반면 현궁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탁월한 유도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비냉각식 적외선 CCD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시간 없이 사수가 포착한 뒤 곧바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자리를 이탈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가시광선 카메라를 탑재해 주말간을 가리지 않고 적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궁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하는 대전차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가격입니다. 제블린은 1대당 가격이 무려 2억 3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반면 현궁은 1대당 가격이 1억 원 수준입니다. 성능은 훨씬 뛰어난데 가격은 1.3에 불과하니 그야말로 가성비가 빈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니 세계 각국의 군사 관계자들이 현궁에 눈독을 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확실한 성능을 보여준 제블린이란 강력한 대전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국의 지원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으며 미국의 무기고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제블린을 대신할 수 있는 대전차 미사일을 애타게 찾고 있는데요. 우리 현궁이 가장 강력하고 유력한 후보로 꼽힌 것입니다. 빛과 같은 화살이라는 뜻을 가진 현궁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전체 개발을 담당하고 넥스원 미사일의 체계 종합과 생산을 맡았습니다. 현궁은 발사 후 망각 방식 민 파이어 앤 포켓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수 이생존성 향상을 비약적으로 많이 몰린 장점을 갖고 있는데요. 사격 후 폭풍이 적어 실내 사격도 가능하고 앉고 나서서 쏘는 것은 물론 소형 경량여서 운용이 쉽습니다. 이는 보병이 직접 휴대하는 것은 물론 소형 장갑차에 탑재해 사격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사격 후 다른 장소로 신속하게 이동하며 발사 위치를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효 사거리와 관통력, 광학 성능, 탐지, 추적 성능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니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이 구인침을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현재 제블린을 제외하고 우리 현군과 대적할 만한 경쟁 상대로는 중국의 홍젠, HJ11 카프딜수니슨 인터아이노, 한이어인 닌사 길리 4km 너 콘탄레고투 1100mm에 달해 현행 그 어떤 대전차 미사일 중에서도 최고의 스펙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HJ11 너트 10이엄 이칸 K한 인터아이노 제조국이 바로 중국이며 실전 검증 사례가 적다는 것입니다. 냉전의 한 축으로 세계의 양강 체제를 이끌었던 러시아군 역시 자국 무기 페이퍼 스펙을 믿지 못해 사용을 꺼려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의 HJ12 니스오 아이크 투카드 이카드 테일로 페드나틸 딜숭어슨 잉커 아이테넨 시산 인터아이노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스펙이겠거니 관망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차 미사일만큼 전차를 보호하는 방법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데요. K-히보너테바 케이토인 파테브넷 맥텐이나 대전차 미사일 유도 기능을 교란하는 적외선 유도 교란 장치 대전차 미사일에 피격당하기 전에 선제 타격으로 미사일을 파괴하는 능동 파괴 체계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건 보병과의 제병 합동입니다. 다시 말해 어떤 방어 체계보다 보병과 전차를 동시에 같은 전장에서 운용하는 보전협동 작전이 전차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부대라고 하면 전차로만 이루어져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보병과 혼재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때문인데요. 보전협동은 한 나라의 전차 운용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례로 우리 기계화 부대는 전차가 요충지를 선점하고 보병을 엄호하는 동안
보병이 먼저 진격해 대전차 미사일 등 전차에 위협이 되는 적군을 소탕하는 것을 기본 전차 운용 전술로 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사례에서 말 수 있듯 아무리 뛰어난 무기라 하더라도 전장에서는 얼마나 유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현재 대한민국이 방위산업 위상이 세계점3 수준에 올라선 만큼 우리 지상군 의문용 능력 역시 방산교역국들에겐 충분히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 개발은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 섬 지역에 나타난 영국군의 전차가 독일군을 공포로 몰아넣었는데 전쟁에 처음 등장한 전차의 위력에 보병 전력은 추풍낙엽으로 쓰러져 전차는 적국 이병사에게 상대할 방법이 없는 괴물로 인식되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도 파죽지세로 밀려 내려오는 북한군과 소련제 전차에 우리 군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에 대적할 전차가 없거니와 소련제 T-34연 잔릴 캡딜맨한테 이연자 호어 키캉워스워스 키테이먼 이품 이타. 하지만 6.25 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지 70여 년이 지난 현재는 우리에게 전차 공포증은 이제의 시야기가 되었고 이미 성능과 위력 면에서 북한군 전차를 아득히 따돌린 세계 정상급 국산 전차를 만들고 있으며 강대국의 전차까지 격파할 수 있는데 전차 미사일 현궁을 개발, 수출하는 방산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현궁이 성공적 개발로 우리는 향후 단거리대 전차 무기 및 장거리 전술유도 무기 개발과 국내 지형에 적합한 M3 탐색기를 설계하고 고성능 성형 자격탄두이 제작에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는데요. 이는 국내 방위산업이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북한 탱크 연구소는 2020년 중국으로부터 자금과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한 신형 전차의 미-1020를 강케의하고 공식 행사 열병식에 동원하는 등 몰라보게 달라진 지상군의 위력을 뽐내고 있는데요. 실제 이 전차가 정치적 선전도구가 아닌 실제 3세대 전차라 해도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바로 전 세계가 인정한 우리 전차와 자주포 그리고 현궁이 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이 자주국방과 우리를 믿고 한국산 무기를 구입해준 많은 교역국들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밤산 제품의 품질 확보와 기술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기술력 향상에 만전을 기해야겠습니다. 이상거리 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 요즘 전 세계가 현궁이라는 이름에 흥분하는 이유, 이제는 그저 스펙이 좋은 무기라는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산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이 현실이 솔직히 말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하네요. 특히 러시아 무기의 민낯이 드러난 지금 기존의 강자들이 신뢰를 잃어가는 틈을 타 조용히 실력을 키워온 한국 방산의 저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현궁이 있다는 점은 더욱 흥미롭고요. 제블린을 뛰어넘는 성능,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3분의 1. 말 그대로 가성비 괴물이라 불릴 자격이 충분하죠. 아무리 강력한 무기라도 현실에서 운용이 어렵다면 그건 무용지물인데 현궁은 실제 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되었고 이미 그 효율성과 신뢰성을 입증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가장 놀라운 건 바로 오토바이 표적을 정확히 명중시켰다는 영상이었어요. 고작 오토바이 한 대를 잡기 위해 쏜 미사일이 과잉이라는 비판보다도 그 작은 표적조차 놓치지 않는 현궁의 정확성이 전 세계 전문가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든 사건이었죠. 기술이라는 게 이렇게 감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 무기가 왜 한국의 가장 위험한 입제품이라 불리는지 이제는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단순히 유도 기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냉각 시간이 없는 비냉각식 CCD, 주야간 가릴 것 없이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광학 체계까지 그야말로 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이 강국 한국이 만든 미사일이라니까 괜히 괜찮은 게 아니군요. 게다가 사수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한 발사 후 망각, 파이어 앤드 버겟 방식, 이건 정말 천재적이란 말밖에 안 나옵니다. 총을 쏘고 재빨리 자리를 피해야 하는 실전 상황에서 누군가는 그 몇 초를 위해 생사를 다툰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기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되죠.
전차와 보병의 유기적 협동이라는 말도 굉장히 와 닿았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것이고 얼마나 협력하고 얼마나 유기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생존이 갈린다는 현실적 교훈이 느껴졌거든요. 특히 한국군의 보전협동 전술이 소개되었을 때는 우리가 얼마나 똑똑하게 싸우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과거 6.25 당시에는 대전차 무기 하나 없이 무참히 당했던 그 시절이 더더욱 극복된 것 같아 뭉클합니다. 70여 년 전에는 없어서 당했지만 지금은 직접 만들어 수출까지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니까요. 특히 수출이라는 키워드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의미를 갖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과 전략이 세계 여러 나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쓰인다는 건 쿼이펜센 이 세계 평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또 중국의 HJ-12 노원이 비교에서도 느껴지듯 단순한 페이퍼 스펙이 아닌 실전에서의 신뢰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부분도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우리가 만든 무기가 단지 수치로만 뛰어난 게 아니라 실제 전장에서의 피드백을 기반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 이게 바로 진짜 강자의 기준 아닐까요?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술력의 발전이 곧 우리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무기를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닌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나라, 나아가 신뢰받는 세계의 무기 공급국이 되었다는 현실은 단순한 성과를 넘어 한 나라의 위상 그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위대한 변곡점입니다. 이제는 외국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개발하고 그것으로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점에서 현궁은 단순한 무기 이름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발 과정에서 수많은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을 테지만 그것을 이겨내고 이 정도의 무기를 탄생시켰다는 것은 국내 방산 관계자들의 노고와 헌신 덕분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사거리 연장형, 고성능 버전이 개발된다면 현궁은 단순한 무기를 넘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세계 각국이 제2의 제블린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지의 가장 위에 현궁이 놓여 있다는 건 단순한 자부심 그 이상입니다. 이제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방향을 제시하는 주도국이 되어가는 중이라는 것을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세계가 주목하는 무기를 만들어낸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하나, 지금의 기술력을 계속해서 갈고 닦고 더욱 진보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현궁은 단지 하나의 제품이 아니라 한국 방산의 미래를 여는 열쇠로 남을 것입니다. 이 무기 하나에 담긴 기술, 전략, 역사, 자주국방의 철학까지 현궁은 우리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